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타계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찰리 먼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성진 대표님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 아실 수도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될 책 내용이 제목이 찰리 먼거 자네가 오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하여튼 영어 원제목이 damn right인데요. 약간 좀 거친 표현이죠. 거친 표현. 네. 그냥 그 정도로 아유 당신이 오라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워렌 버핏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런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찰리 먼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그 벅셔 주총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다음에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한테 내 얘기가 맞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보탤 말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보탤 말 없네. 그래서 거의 두 사람이 싸운 적도 없고 거의 항상 의견 일치를 한다라는 분들이죠. 그리고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1924년 1월 1일생. 올해 1월 1일이 100세가 딱 되시는 해인데. 근데 이제 23년 11월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생일을 한 달에 앞두고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찰리 먼거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찰리 먼거가 우리 박성진 대표님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3명. 네. 한 분이 이제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가장 위대한 제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있고 워렌 버핏을 얘기하다 보면 워렌 버핏하고 또 뗄 수 없는 사람이 찰리 먼거. 요 세 분을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세 분들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찰리 먼거라는 분이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치 투자를 공부하다가 이 세 분을 알게 됐는데 그 세 분들 중에서 찰리 먼거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웠고 또 이제 그 다른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로서 제가 많이 받아들였는데 찰리 먼거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배울 게 많았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 찰리 먼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찰리 먼거가 이제 먼거리즘이라고 하는데 찰리 먼거가 세상을 보는 철학 그런 걸 먼거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먼거주의, 먼거의 사상과 철학 이런 느낌. 근데 그 찰리 먼거의 먼거리즘을 구성하는 게 격자틀 사고 모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격자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심리학, 뭐 인류학, 뭐 물리학, 뭐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찰리 먼거인데요. 그 찰리 먼거의 격자틀 사고 모형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뭐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그 책이 로버트 헥스트롬의 그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찰리 먼거의 격자틀 사고 모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발견한 책이 그 책이었고 이제 그 책을 제가 번역하게까지 됐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찰리 먼거의 관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박성진 대표님이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또 저희 Y3에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그 덕분에 찰리 먼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책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써준 책이었고 찰리 먼거 자네가 오라 제니 로우가 쓴 이 책은
뭐라 해야 될까? 좀 일대기 형식이라고 찰리 많이 멍거의 다르죠. 뭐 스타일이. 전기 같은 책. 전기. 네. 이 책을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알려면 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좀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담고 싶거나 제가 이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전기를 보통 많이 제가 찾아보는데요. 그 전기에 해당하는 책이 요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라는 이 책이고요. 사실 아까 이제 벤자민 그레엄, 워렌 버핏, 찰리 멍거 세 분을 얘기 드렸는데 네. 벤자민 그레엄은 본인이 직접 책을 쓰셨거든요. 음. 예, 벤자민 그레엄의 자서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이렇게 직접 책을 쓰셨는데 또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하고 찰리 멍거는 본인이 직접 쓴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네. 워런 버핏은 이제 주주서원을 썼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편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펴낸 거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없고 네. 찰리 멍거 역시 본인이 직접 책을 쓴 건 아니고 본인의 강의들을 엮어가지고 포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찰리 멍거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고 그 책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좀 구성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찰리 멍거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찰리 멍거의 그 일대기를 다룬 책이 요 찰리 멍거인데 하여튼 찰리 멍거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찰리 멍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 좀 더 찰리 멍거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라는 이 책은 정말 그 멍거라는 그 이름의 어원부터 해서 어릴 적에 어떻게 커왔는지, 어떻게 또 이제 사업도 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자세히 담고 있죠. 저희가 하나하나 그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이 책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로빈슨 크루소와 벤저민 프랭클린. 로빈슨 크루소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질문을 따로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여만 더 사셨으면 100번째 생일까지도 맞이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오래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사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그의 성장기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네. 찰리 멍거가 이제 지금은 버핏하고 함께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찰리 멍거의 집안을 보면 이게 법조계 집안이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찰리 멍거의 할아버지가 연방 판사였고 아버지도 오마하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찰리 멍거도 이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찰리 멍거가 이제 법조계 집안이라서 클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고요. 근데 찰리 멍거가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찰리 멍거한테 영향을 줬던 분이 그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셨던 시기는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여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그 신조가 자급자족과 근면성실 이 할아버지의 신조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들 이제 근면성실 네.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찰리 멍거가 이제 클 때 과정을 보면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틈날 때마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찰리 멍거가 일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버핏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네. 버핏 앤 선이라는 식료품점, 지금으로 보면 슈퍼마켓 같은, 정도. 예, 슈퍼마켓에서 일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버핏 할아버지였었죠. 네. 근데 너무 일을 부려먹어 가지고 나중에 멍거가 정말 뼈 빠지게 일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 그때 이제 버핏 가문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찰리 멍거하고 버핏이 서로는 모르던 관계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사회를 체감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바로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인데 그래서 자식들, 손자들한테 로빈슨 크루소를 계속 읽혀서 이 로빈슨 크루소가 나중에 이제 찰리 멍거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찰리 멍거한테 또 영향을 많이 준 게 그 어머니 같은데요.
찰리 먼거의 어머니. 네네. 근데 네. 찰리 먼거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독서광이라고 하는데 네. 찰리 먼거 자식들이 발 달린 책이라고 뭐 아. 찰리 먼거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도서관, 뭐 네. 발 달린 배 나온 책장 네. 뭐 이렇게 네네. 부른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찰리 먼거가 책을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마 그 찰리 먼거 어머니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뭐 형제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 책 선물 받아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러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찰리 먼거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네. 하고 네. 책을 읽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질 못했다. 이렇게 또 엄청나게 강조도 하죠. 찰리 먼거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또 군에 가고 결혼도 하는데 항상 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잘할 때는 미국의 대공황이 터졌었고 네. 2차 대전도 네. 네. 펼쳐졌었고 네. 그 하나하나가 사실 이게 경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들 아니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찰리 먼거가 좀 이공계 쪽 물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찰리 먼거가 처음 대학을 진학했던 게 이제 미시간 대학의 수학 전공으로 진학을 했었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군대 들어가서 봤더니 그 육군성 분류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험에서 좀 합격을 하면 네. 좀 편하게 장교로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그 시험을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험에서 120점을 넘으면 네. 이제 장교로 근무할 수가 있는데 149점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이제 그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캘텍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네. 기상학과의 기상 전문가 교육 과정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캘텍의 교육을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군대 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네, 네. 수학, 물리, 기상학, 또 나중에 법률. 네, 일단은 좀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슈퍼 천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캘텍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굉장히 좀 찰리 먼거가 특이한 분인 게 거기서 이제 연력학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 수업을 듣고 찰리 먼거가 깨달은 게 나는 저 교수님만큼 더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야를 그 분야는 이제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접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본인의 길을 찾아갔었던 이제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찰리 먼거가 또 흥미를 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포커 치는 거거든요. 포커. 네, 찰리 먼거가 포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나중에 보면 찰리 먼거가 함께 그 투자회사를 차린 사람도 포커 친구였고 사업을 했던 사람도 이제 포커 치면서 같이 뭐 이렇게 알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도 자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제 노름꾼들하고 어울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커라는 게 사실은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서 내가 얼마나 승리를 할 수 내가 승리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승리할 확률이 높을 때 배팅을 하는 게 이제 포커 게임인데 사실 보면은 찰리 먼거도 포커를 굉장히 좋아했고 워런 버핏도 보면 브릿지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브릿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게임 이름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카드로 하는 게임인데 네. 이것도 이제 결국은 확률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 승패를 이렇게 가르는 뭐 그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은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다 같이 이렇게 네.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그게 노름하는 게 아니라 네. 확률 게임. 네. 확률하고 배팅에 의해서 결국 이 승패가 좌우되는 건데요. 또 이제 그게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을 때 크게 베팅을 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확률 계산하고 베팅하는 측면에서 포커가 투자랑 또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먼거가 약간 좀 인생에 굴곡도 좀 많지 네, 않았습니까? 많습니다. 특히 가족사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먼거가 그 첫 번째 결혼을 한 게 그 캘텍 다니던 시절에 네. 동생 소개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좀 너무 젊었을 때 그냥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결혼 생활이 좀 잘 유지가 안 되고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돼서 뭐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또 재산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그 이제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 자식들이 태어났었는데 네. 이혼하고 나서도 이제 자식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어갔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네. 죽게 되거든요. 9살 때인가 좀 네, 일찍.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백혈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뭐 하여튼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는 뭐 거의 불치병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어린 자녀를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을 하게 된 게 이제 본인도 자식이 있고 그 재혼한 상대도 자식이 있고 또 이제 그 재혼하고 나서 또 자식들을 낳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찰리 먼거 자식이 뭐 8명인가? 여덟 네, 명이라고. 굉장한 대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젊었을 때 겪었죠. 근데 또 이 책에 보면 그 8명의 자식들 그 대가족과 함께 뭐 휴양지 네. 본인의 별장에서 네. 또 모이고 이런 네.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설 속 인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특히 계속해서 읽으라고 권했던 소설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로빈슨 크루소?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읽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이 먼거의 할아버지는 로빈슨 크루소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아까 이제 어떤 게 삶의 신조냐 하면 자급자족과 근면성실이 그 삶의 신조잖아요. 네. 근데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 딱 그거죠. 섬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는 무인도니까 네. 예, 어쩔 수 없이. 네,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근면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여튼 네. 이제 그런 삶을 이제 하여튼 찰리 먼거의 할아버지는 좀 모범적인 삶으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판사하신데 네, 연방 판사까지 하신 네. 분인데 그래도 뭔가 이제 금수저라 생각하지 말고 네. 스스로 커라. 그 판사긴 했지만 그 네. 당시가 이제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 힘든 그런 시기였었나 못 봐요. 살던 시절이라. 어려운 시기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찰리 먼거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찰리 먼거가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본인이 로빈슨 크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완전한 독립을 이뤄가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독립. 요게 네. 그래서 요새 말로 경제적 자유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걸 네. 미리 깨달으신 거예요, 일찍. 네. 페라리를 사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키워드로 같이 나왔던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네. 이 찰리 먼거가 이제 가장 이제 존경한 인물이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일 것 같은데요. 찰리 먼거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면 네. 그게 이제 책 이름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찰리 먼거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이제 찰리 먼거가 쓴 강의를 엮어서 이제 낸 책이 네. 포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거든요. 아, 근데 그 포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을 오마주한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책 이름을 벤자민 프랭클린의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을 오마주할 정도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제 존경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하여튼 그 존경할 만한 흥미로운 분인데 이분이 뭐 피리침도 발명하고 아, 또 미국 그 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쓴 그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칼렌더거든요. 아, 네. 네, 달력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탁상 달력 같은데 보면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문구들이 쓰여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처음 하신 분이 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사실 일반인들이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달력을 보면서 좀 그런 삶에 대한 지혜라든지 좋은 문구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써놓은 게 푸어 리차드 알마니악이라는 그 달력인데요.
나중에 지금 이제 그 푸어 리처드 알마닉은 그 달력들의 그 문구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어낸 게 이제 지금 푸어 리처드 알마닉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플랭클린이 한 얘기지만 이게 투자자도 굉장히 투자도 그렇고 인생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주 옮겨 심은 나무는 꾸준히 제자리를 지킨 나무보다 절대 번성하지 못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예, 진득하게 이게 눌러붙어 있는 거. 뿌리를 내리고. 네. 그리고 또 그 빈자루는 똑바로 설 수 없다. 가난은 인간에게서 영혼과 미덕과 자유를 모두 빼앗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삶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 돈을 벌고 자유를 뭐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는 문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 인생의 스승처럼 네. 섬기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네.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도 같이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부동산 개발하는 변호사.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회생활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사업일 수도 네. 있겠고요. 네. 근데 앞에서도 뭐 수학, 물리, 기상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법률가로 나서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물리학이랑 수학 이런 쪽에 뭔가가 훨씬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캘텍 연력학 교수님을 보고 나는 저분보다 더 뛰어나게 뭐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캘텍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집안이 법조계 집안이니까 뭐 네. 자연스러운 그런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뭔가가 변호사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네. 변호사 생활이 본인한테 굉장히 안 맞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근데 그 안 맞은 게 왜 안 맞은가 하면은, 이 내가 정말 뭐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 변호사가 필요가 없고, 아,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직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개발까지 뛰어듭니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찰리 먼거가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게 자급자족하고 독립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물론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풍요롭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에는 이제 변호사 생활만으로는 좀 쉽지 않아서 찰리 먼거가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처음 찰리 먼거가 이제 그런 걸로 찾게 된 게 부동산 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이것도 이제 본인이 부동산 개발을 처음부터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서 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의 고객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고객 중에 오티스 부스라는 고객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이걸 어떻게 뭐 처분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찰리 먼거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찰리 먼거가 그걸 팔지 말고 개발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고객이 당신이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랑 같이 개발을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부동산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고객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 400%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객하고 2차로 또 부동산 개발을 해서 또 성공을 하고, 그렇죠.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4차, 5차, 이제 3차는 이제 그 고객이 빠지긴 했는데, 3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법적인 조언을 받으려고 찰리 먼거를 찾아왔는데, 찰리 먼거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조언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고객이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3차도 뭐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고, 이제 고객들이 찰리 먼거를 믿게 돼서 찰리 먼거랑 이렇게 동업이 계속 진행됐었던,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찰리 먼거가 어떻게 보면 미천을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근데 왜 계속 안 했을까요? 부동산 개발. 돈도 꽤 벌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가던 건설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네, PF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네.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가 부동산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끊임없이 큰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끝없이 늘어나는 부채에 의존하는 사업이 좀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한 5번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미천을 장만한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접게 되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개인이 뭐 개인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그 이후로도 뭐 지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본인의 집도 몇 채 또 갖고 네.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변호사를 바로 그만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로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법률사무소를 네. 또 개업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라는 인물의 삶을 보려면 하여튼 이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쫓아가게 되는데요. 독립.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펌에 취업을 해서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사업을 결국 이제 하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요. 그 로펌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2개 만드는데요. 네. 하나가 먼거톨스라는 법률 회사를 하나 만들고 네. 또 하나가 휠러먼거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2개 네.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 법률 회사를 다니다가 먼거톨스라는 회사를 이제 친구들하고 나와서 만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부동산 개발이랑 법률 회사에 근무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평행했던 거죠. 법률 회사에 근무하고 먼거톨스에 일 쓰면서 그 부동산 사업을 개발 사업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약간 겸업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본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변호사 생활이 먼거 본인한테는 그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그 먼거톨스라는 회사도 아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네. 변호사 그만두고 부동산 개발 그만두고 네. 자, 여기서부터 또 한 번의 인생 2막이라 해야 될까? 3막이라 해야 될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네. 키워드로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사업가에서 투자자로. 드디어 이제 투자자로서의 네. 찰리 먼거 네. 인생이 열립니다. 네. 근데 투자자로서 처음 만난 파트너가 워런 버핏이 아니라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네.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물리학을 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법으로 갔다가 부동산 개발을 했다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 이분이 같이 했던 게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 역시 이제 본인이 그냥 사업을 창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잘 알던 지인 중에 한 분이 트랜스포머 엔지니어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LBO랑 비슷한 건데요. 네. 이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 트랜스포머 엔지니어스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해서 네. 인수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수 과정에서 이제 먼거한테 좀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거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먼거가 또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 로켓용 네, 맞습니다. 변압기? 예, 네,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군사 로켓용 변압기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변압기 하면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 당시로 보면 이게 굉장히 최첨단 첨단 그런 기술.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게 한국 전쟁이 있어가지고 한국 전쟁 특수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됐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사업이 그 업황이 되게 좋더라도 네. 경쟁자가 막 생기게 되면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특수가 생기긴 했는데 그 한국전쟁 특수가 생겼다는 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경쟁자들이 너도 나도 막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또 굉장히 힘든 그런 경쟁 관계를 거쳐야 됐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한국전쟁이 끝나니까 이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호스킨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고 뭐 사업을 마감을 하긴 했는데 요 사업을 거치면서 이제 멍거가 깨달은 게 사업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이 하이테크라는 거가 이제 특히 또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이 경영에 대한 토대를 좀 닦은 것과 동시에 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이제 네. 눈이 밝아진 계기가 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멍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업하고 나쁜 사업의 차이점은 네. 좋은 사업은 결정을 내리기 쉬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나쁜 사업은 연달아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계속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멍거가 이제 계속해서 품질 좋은 기업을 찾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쉬운 투자를 하는 네. 게 더 낫다라는 네, 네. 또 이제 네. 철학을 또 갖게 되고요. 싼 기업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 투자 회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네. 휠러멍거라는 네. 이름으로 네. 투자 회사를 차렸는데 네. 휠러멍거라는 투자 회사의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재밌는 게 네. 휠러멍거를 차린 게 이제 휠러라는 분하고 같이 회사를 차린 건데요. 네. 그분도 포카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포카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요. 요 휠러멍거를 1962년에 만들어서 네. 13년 동안 운용을 했었었는데요. 그 13년 동안 다우가 연평균 한 5% 정도 네.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휠러멍거는 한 19.8%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시장 수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한 수익을 냈는데 그렇죠. 멍거가 이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항상 기뻤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년에 이 마지막 기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13년 동안 연평균으로는 19.8%였는데 네. 이 펀드가 언제 마감이 됐냐, 그 펀드를 청산했냐 하면 1975년에 청산을 했는데요. 네. 네. 그 1970년대가 어떤 시기냐 하면 이게 오일 쇼크로 그렇죠. 세계 경제가 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물가 엄청 오르고 네. 에너지 대란 일어나고. 그래서 1973년에 이 펀드가 마이너스 31% 수익이 났었고요. 와. 74년에 또 마이너스 31.5% 수익 손실. 네. 그게 2년 연속 30%대 손실이면 네, 네. 거의 막 반의 반토막 나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박살이 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다우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73년에 다우가 마이너스 23%였는데 이 펀드는 마이너스 31%였고 74년에 다우가 마이너스 13%인데 펀드가 마이너스 31%니까 다우보다도 더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때 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특히 또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들어온 고객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그 70년대 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펀드가 박살나니까 이분이 이제 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펀드를 해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멍거가 이분한테 지금은 해지할 시기가 아니라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지를 하게 되는데 그 해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식을 팔게 되니까 더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멍거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을 하는 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62년부터 13년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부터 투자를 같이 시작했다면 연평균 19.8%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같이 본 건데 뒷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본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멍거가 포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멍거한테 이 투자해서 손실 보는 거는 그냥 뭐 정기적으로 벌리는 포커판에서 어쩌다 한번 돈 잃는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마음가짐으로 멍거는 받아들이는데 있을 수 있는 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커를 그냥 한 판 치고 끝날 거면 뭐 그 손실이 굉장히 크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뭐 계속 치게 되면 사실은 손실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고객들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운용하는 게 멍거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박성진 대표님도 그렇고 뭔가 좀 포커의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만 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재산 걸어버리 이게 아니라 네. 확률을 계산하는 네. 과정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다음 키워드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버핏과의 만남.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의 만남. 네. 근데 앞서서도 10대 시절에 알바하면서 버핏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고 네. 그때는 근데 워런 버핏이 누군지는 몰랐고 네.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먼거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고 많이 느꼈던 게 네. 저희 나라는 이제 친구라고 하면 뭐 동년배라든지 이런 게 친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하고 뭐 굉장히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거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집이 그 데이비스 박사라고 그 오마하에서 이제 병원을 하던 의사분 집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거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먼거가 친밀하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스 박사 집에 가서 먼거가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버핏이 오마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버핏 투자조합을 만들고 이제 고객들을 이제 모집하러 다니면서 그 데이비스 박사 집에 갔는데 이제 데이비스 박사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데이비스 박사가 뭐 버핏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잘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큰 돈을 버핏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내 얘기 별로 잘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데이비스 박사가 한 얘기가 당신을 보면 먼거라는 사람 생각이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핏이 먼거라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후에 먼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먼거가 이제 일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오마하에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데이비스 박사의 주선으로 먼거하고 버핏이 만나게 됐고요. 그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처음 만남에서 뭐 수시간 동안 서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의 투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뭐 이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제 동반자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이제 찰리 먼거와 버핏이 어떻게 보면 함께 투자도 공부하고 실제 투자에도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블루칩 스탬프스라는 회사의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블루칩 스탬프스,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제 그 처음 만남은 그 데이비스 박사를 통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네.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서로 이제 각자 투자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먼거는 그 필러 먼거를 먼거.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버핏은 버핏 나름대로 투자 조합을 통해서 네. 투자를 하는데 각자 투자를 하지만 이제 서로 뭐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갔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좋게 봤던 회사가 이 블루칩 스탬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스탬프스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마일리지, 쿠폰 같은 회사인데요. 물건을 얼마 사면 지금도 뭐 도장 찍어주고 마일리지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물건을 얼마 사면 스탬프를 이렇게 나눠줘서 그 스탬프를 몇 장 이상 모으면 얼마 금액 이상 모으면 이제 뭐 그 손목시계라든지 뭐 토스터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교환할 수 있는 지금 같은 보면 하여튼 마일리지랑 비슷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로 따져보면 굉장히 조금 앞서간 아이디어, 네. 선풍적인 인기도 끌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칩 스탬프스는 이제 그 스탬프를 발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스탬프를 모아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그런 손목시계나 이런 상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네. 고객이 처음에 돈을 내는 시기하고 네. 나중에 실제로 상품을 받아가는 시기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이 이제 네. 걸리죠. 네. 그래서 고객이 먼저 돈을 내고 실제로 상품을 받아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쌓여야지 상품을 받아가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플로트라고 하거든요. 플로트. 네. 그래서 이제 플로트라는 게 하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짜 돈인 셈이죠.
꽁돈. 예, 꽁돈. 예. 그러니까 고객이 찾아가기 전까지 내가 네. 굴릴 수 있는. 네. 아, 그렇죠. 꽁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네. 이자가 제로인. 예. 그렇죠. 언젠간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자가 없는. 네, 금리 제로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블루칩 스탬프스가 이제 그런 플로트가 막대한 그런 기업이었었고, 이제 그 잠재력을 보고 이제 뭔가하고 버핏이 블루칩 스탬프스에 투자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버핏의 투자를 보면 이 플로트를 활용하는 투자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보험회사들 특히 뭐 가이코라든지 이런 데도 고객들이 보험료는 미리 내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떠 있는 돈. 네. 네. 그걸 가지고 한 바퀴를 더 굴려서 네. 또 수익을 내는 네. 그런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멍거나 버핏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뭐 공짜 레버리지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기회 비용을 가져오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네. 아,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근데 나중에 블루칩 스탬프스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개념이었고, 네. 나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같이 하면서 거의 기업 인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가이코라고 하는 보험회사도 네. 대표적이었고, 시즈 캔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칩 스탬프스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그 플로트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블루칩 스탬프스의 여윳돈으로 네. 인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시즈 캔디라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시즈 캔디가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저기 고속터미널 여기 가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매장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초콜릿. 또 비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즈 캔디의 창업주가 예. 이제 할머니가 창업을 했는데 그 할머니의 손자가 어떻게 보면 좀 자유인에 가까웠는데 이제 사업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이 시즈 캔디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각할 상대를 찾다가 어떻게 이제 버핏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시즈 캔디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하마터면 인수를 못할 뻔했죠. 창업자가 원했던 게 3천만 달러를 원했는데 네.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2,500만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2,500만 달러도 사실은 그게 적지 않다고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PBR 개념으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 자산의 3배를 주고 네. 사는 가격.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엄의 이런 투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PBR 3배짜리 기업을 사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게 완전히 대박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1970년에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즈 캔디가 뭐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정말 뭐 그래서 이제 이 시즈 캔디 인수를 통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싼 기업을 찾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찾는 게 훨씬 좋구나. 라는 깨달음을 워렌 버핏이 얻게 된 게 결국 이 시즈 캔디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제값에 사는 게 네. 좋다라는 네. 또 명언도 네. 두 분이 같이 남겼던 거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종의 모체가 되기도 네. 했고 네. 회장 부회장 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회장 부회장 같이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버크셔의 어떤 의미도 한번 되짚어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블루칩 스탬프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블루칩 스탬프스를 통해서 시즈 캔디도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블루칩 스탬프스가 이제 어떤 회사들을 인수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자회사를 늘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미국 SEC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불려갔던 거예요. 네, 네. 금융당국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지배 구조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 블루칩 스탬프스랑 이런 회사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를 했을 때는 사실은 실패한 투자였습니다. 물린 거죠. 속된 말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워렌 버핏이 싼 기업을 찾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BR 개념으로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싼 기업이라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버핏이 이제 자기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보낸 레터에는
괜찮은 가격에 벅시어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샀다. 이렇게 이제 보내다가 한 2004년에 인터뷰할 때는 축축하고 더러운 꽁초를 집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꿨고 나중에는 또 차라리 벅시어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 안 샀더라면 계속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벅시어 해서웨이를 산 게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다는 거. 예,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 매수를 후회했다. 네, 그래서 벅시어 해서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벅시어 해서웨이만 보면 실패한 투자였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벅시어 해서웨이가 이제 직물회사거든요. 네, 방직회사. 네, 그걸 이제 투자회사로 결국 이제 버핏이 전환을 시키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된 거라서 사실 벅시어 해서웨이 투자는 실패한 투자였는데 그거를 버핏이 국리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위대한 투자회사로 바꾼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죠. 근데 네. 항상 워런 버핏도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었으면 몇 배는 더 벌었을 거다. 또 이런 말도 맞습니다. 하고요. 인간적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인간 멍거, 멍거리즘.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찰리 멍거는 그의 재산 뭐 한 3,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멍거리즘, 멍거의 독특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멍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멍거의 사상의 특징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격자틀 사고 모형이거든요. 네. 이게 멍거가 이제 버핏하고 모임도 많이 하는데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는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도 강의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촌철살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멍거가 그 살아왔던 힘든 시기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이제 어렸을 때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 아들이 죽는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세 됐을 때는 멍거가 또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때 뭐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힘든 시기를 살면서 하여튼 이제 세상을 좀 달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멍거가 한 얘기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얘기를 한 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도 이제 훌륭한 인생을 거기에 시련에 이렇게 매몰돼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들 잃었을 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 그러니까 멍거의 가장 특징이 과거에 안 좋은 거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이제 그게 또 멍거의 가장 큰 특징이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바탕에는 독서, 네. 엄청난 독서량이 있는 네. 거고요. 네. 그 예전에 버크셔 주총에서인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어떻게 하면 버핏과 멍거처럼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만한 거 보여주면 하루에 500페이지씩 매일 읽으라고. 네. 그러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찰리 멍거나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위대한 뛰어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뛰어난 부분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그 뛰어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 하면 그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거가 혹실드 콘이라는 그 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 뉴욕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워렌 버핏하고 멍거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워렌 버핏이 막 이것저것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멍거가 안 보여가지고 돌아봤더니 멍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멍거가 이제 자기가 돌아갈 비행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급하게 이제 돌아가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버린. 가버린 거죠. 엉뚱하긴 한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약간 결함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네. 워런 버핏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워런 버핏의 부인이 아파가지고 이제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이제 대야를 좀 쟁반 같은 거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이제 워런 버핏한테 부탁을 했더니 워런 버핏이 그 채 같은 거 소쿠리를 가져왔더래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구멍 뚫려 있는데 그걸 네.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네. 이제 워렌 버핏이 다시 내려가가지고 가져왔는데 쟁반에다 소쿠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부인이 워렌 버핏한테는 이런 일을 시키면 절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워렌 버핏이 투자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잘 하는 능력이 있지만 예. 그런 다른 어떤 일상적인 일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하고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네.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네, 투자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뒤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 이분들의 이제 뛰어난 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뛰어난 게 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뛰어난 부분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특히 네. 이런 분들의 전기, 이 네. 찰리먼거 자네가 오라 이 책도 전기에 가까운 네. 책이니까 이런 거 볼 때 항상 위대한 점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네. 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버핏처럼 되려면 사실은 버핏이나 멍거는 이제 가족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인자 역할에 만족을 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정신을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홀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이렇게 걸러서 각자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쵸, 주체적으로 네. 본인이 중심에 네. 되어서 네. 사실 찰리먼거도 그러했기 때문에 멍거리즘이 네. 탄생을 했고 본인의 사상이 확고해졌던 거고요. 다만 일단은 많이 받아들이되, 그죠? 그 안에서 또 필터링이 필요한 거죠. 항상 찰리먼거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거꾸로 생각해보라고.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알면 거긴 네.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네. 찰리 멍거의 그 촌철살인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절대로 돼지랑 씨름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래서 진흙탕에 뒹굴면서 돼지랑 싸움에서 이겨봐야 얻을 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라. 네. 굳이 자기랑 안 맞는 사람하고 그렇게 말다툼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말도 지혜롭습니다. 또 찰리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선천적으로 머리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책에서 저도 보고 놀란 게 증조부. 네. 그러니까 찰리먼거가 1924년생인데 그분의 증조부랑 거의 1800년대, 17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인데 거의 막 80세 때까지 사셨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하는 것도 좀 네. 복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진 것을 더 발전시킨 측면도 있고요. 오늘의 심쿵 한방도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의 심쿵 한방. 찰리먼거 자네가 오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단순함과 쉬움을 혼동하지 말라.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두 가지 구절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 두 가지를 뽑으셨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연관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비법 같은 거를 찾거든요. 지름길.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하여튼 비법이 있지 않겠는가. 네. 투자를 잘하려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런 노하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결국은 그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을 보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예상을 해서 그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가치를 산정하고 그거보다 이제 싸게 사는 거, 요게 이제 투자에 어떻게 보면 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쉽지 않은 게
실제로 시장이라는 게 꼭 그 가치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가치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뭐 주가들이 오르내리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제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순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계속 그냥 시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고요. 뭐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살을 빼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건강하게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투자 역시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뭔가 비법,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그 미국의 LTCM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은 천재들이 만든 회사인데 쫄딱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보면은 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멍거가 얘기한 것처럼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보처럼 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네. 갈 수 있다라는 네. 뜻이고요. 찰리 먼거 자네가 오라, 제니 로우가 쓴 이 책을 이온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면서 찰리 먼거의 또 인생도 같이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별책 부록은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2024 세계 대전망. 이 책을 가지고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